오늘 설명의 주제는 정시로 갈 수 있는 대학 논술로 2단계 올리기입니다. 불확실한 정시를 넘어서 나만의 합격 전략을 설계하자. 네. 지금도 아마 망설이고 계실 것 같은데요. 망설임과 도전 사이에서 고민하고 계실 텐데 수리논술을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수리논술은 도대체 뭔지 그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크게 3개 뽑아봤습니다. 수리논술을 시작하는 것을 망설이는 이유, 수학을 잘 못하는데 수리논술을 어떻게 하냐, 그리고 수능 공부할 시간도 적죠. 부족한데 어떻게 또 시간을 내서 논술까지 할 수 있을까? 이것도 고민이실 거고, 경쟁률 높고 정말 희박한 확률을 뚫어야 합격을 한다는데 시작하는 게 맞을까? 이런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왜냐면 제가 그런 질문을 많이 받으니까요. 근데 여기 오시고 고민이 되시면 하시는 게 맞아요. 그런 부분도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도 시작해야 하는 이유. 수시원서 6장이라는 게 굉장히 크게 다가오죠. 그리고 이따가 정시도 잠깐 설명을 드릴 텐데, 정시 3장하고 수시 3장하고는 또 달라요. 같은 3장이라고 해도 활용도가 좀 다릅니다. 근데 6장이나 되기 때문에 훨씬 더 활용도가 높고요. 그리고 수능은 한 번 시험 보고 그걸 잘못 보면은 그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아예 없죠. 그리고 정시보다 2단계 높은 대학, 2단계라고 표현을 했지만 정시로 갈 수 없는 대학을 갈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계속 고민을 하실 거고요. 하나하나 왜 논술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큰 메리트, 이점이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시 파이터, 수능을 잘 볼 수 있을까? 아마 여기 이 설명회 오신 분들은 내신 성적이 그렇게 좋은 분들은 정말 극소수만 오세요. 내신이 굉장히 좋은데도 오시는 분은 이제 서울대나 메디컬 정도 학교를 목표로 하면 1점대 내신으로도 사실 못 가기 때문에 방법이 논술밖에 없어서 오시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종합이나 교과 전형을 여러 갈 수 있는 학교보다 더 좋은 학교를 가고 싶기 때문에 내신으로 대학 가는 게 거의 불가능해서 오시는 분들이 좀 많을 텐데요. 수능 잘 볼 수 있을까? 이거는 이제 제 확률적인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계속 가르치고 있고 학생들의 어떤 결과, 그런 거를 바탕으로 대충 확률이 이 정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안 된다, 이런 말씀은 아니에요. 되는 학생도 있지만 확률적으로는 어느 정도 된다. 수능을 잘 보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 근거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이제 작년에 본 수능 시험이 26학년도 수능이에요. 그렇죠? 하나의 키워드로 뽑아보면 예측 불가입니다. 국어랑 영어가 그렇게 어떤 결과가 나올 줄은 아무도 상상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 영어 1등급 학생들이 3.1%, 역대 최저 수치가 나왔죠. 그 전년도에 비해서는 거의 반 이하로 줄어들었어요. 그 전년도가 한 6%대였거든요. 그럼 1등급을 보통 4%로 놓고 보면은 수치가 6%면 괜찮다 싶은데 이제 3%는 너무 적은 수치가 1등급을 받은 거죠. 또 국어도 불수능이었다고 하는데, 국어의 난이도가 상승한 이유는 매력적인 오답, 추론 문제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지문이 굉장히 어려워졌다 이런 것보다 이것도 답 같고 저것도 답 같고. 그래서 만점자 표점이 147점, 불수능을 보통 기준을 145에서 150점 정도가 나왔다 그러면 시험이 굉장히 어려웠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평균 점수에서 멀어질수록 표준 점수가 올라가는데 평균 점수가 내려가니까 같은 만점이라도 내가 환산이 되는 점수가 높아진 거죠.
그러면 최상위권 안에서도 표준 점수 차이가 크게 벌어져서 같은 만점, 이제 다른 과목을 그런 얘기는 이제 너무 격가지로 뻗어 나가니까 이제 핵심만 말씀드리고 빨리 마무리를 할게요. 어쨌든 정시가 혼란스러워진다. 네. 수학 같은 경우도 킬러 대신 까다로운 준킬러가 이제 많이 출제가 돼서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풀리는 문제. 이게 학생들 시간을 잡아먹는 문제예요. 아예 어려워버리면 손도 안 대는데 될 것 같으니까 계속 시간을 쓰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되면 많은 학생들이 저한테 끝나고 나서 소회를 밝힙니다. 앞에 검산을 했어야 되는데 여기다 시간을 다 써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더 맞으면 자기가 그동안 받았던 점수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런 일들이 발생을 했다. 이렇게 수능 잘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모의고사랑 수능 성적의 상관관계. 많은 현역 학생들은 이제 3월부터 11월까지 성적이 꾸준하게 올라가길 바라죠. 네, 당연한 거겠지만 그런데 대부분 3월 성적이 거의 수능 성적이다. 이 정도로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관관계를 분석을 좀 한 자료가 있어서 제가 찾아봤는데요. 진학사 자료를 봤더니 3월 학평보다도 성적이 하락하는 학생의 비율이 53% 정도 되고요. 특히 3, 4등급 학생들이 3, 4등급이라고 하면 3월 모의고사 평균 3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평균 3 정도로 갈 수 있는 학교가 가천대예요. 올 3 정도가 됐을 때. 그럼 내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신 성적이 올 3이면 가천대 정도 예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수능에서 더 떨어진다는 거죠. 평균보다도 더 떨어져요. 왜냐하면 재수생들이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는 등급이 사실 3등급이에요. 1등급도 있고 2등급도 있지만 3등급이 특히나 많습니다. 그럼 여기에는 제가 보여드리진 않았지만 어떤 수치가 있냐면 상승하는 학생들은 10%가 안 됩니다. 자기 점수보다 더 올라가는 그 10% 중에 가장 많은 비율은 사실 1, 2등급 학생들이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그럼 30에서 40% 정도는 유지입니다. 그 등급에서 올라가질 않아요. 이유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N수생이나 재수생들이 같이 본 시험이 아닌 게 가장 크죠. 그리고 시험 범위가 수능 범위랑 다릅니다. 이제 6월 모의고사까지 계속 시험 범위가 추가가 되고 계속 넓혀져서 이제 9월 달 됐을 때 실제 수능 범위랑 같은 시험 범위를 처음으로 시험을 쳐요. 그래서 대부분 하락 비중이 가장 높죠. 그러니까 학생들은 상승하기를 바라는데 상승은 이것도 수치가 조금 높게 잡힌 건데요. 5명 중에 1명이 어렵다. 근데 이게 한 사람이 몰아가는 게 아니죠. 한 과목이 올라가면 또 한 과목이 내려갈 수도 있는 거고 과목별로 이렇게 한 것보다 실제 체감은 더 낮을 거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상승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10%도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10% 확률을 우리 아이가 뚫고 그 성적을 받았어요, 만약에. 그러면 그 대학을 가는 게 어떻게 될까? 이제 반대로 미래에서부터 우리가 수능 성적을 받고 원서도 쓰고 정시 어떤 결과에서 반대로 생각을 좀 해보면 이건 제 조카의 수능 성적표입니다. 22년에 시험을 봤던 거니까 꽤 시간이 흘렀죠. 성적 보면 국어가 1, 2, 1, 3, 2, 1.78 이 정도 됩니다. 평균 내면. 이 친구가 충남대 컴퓨터공학과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재수를 해서 서성한 컴공 가면 좋겠다. 그리고 실제 서성한 컴공 갈 수 있는 점수가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부모님 중에는 진학사 칸수를 보는 방법을 알고 계시는 분도 있을 테고 모르시는 분도 있으실 수 있어요. 이 칸수가 어떻게 결정이 되는 건지 이 칸수를 보실 수 있어야 여기를 지원하는 게 희망적인 건지
아니면 택도 없는 건지 그런 거 모르시면 이제 컨설팅 받고 그냥 여기 쓰세요 하면 네 하고 쓸 수밖에 없잖아요. 이걸 바꿔도 되는지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제가 어떤 수치를 말씀드릴 텐데 이게 확실한 수치는 아니에요. 대략 이렇게 보시면 돼요. 7칸이라고 그러면 98% 합격한다는 얘기예요. 네. 근데 제일 매력적인 건 사실 3칸이잖아요. 5번 넣으면 1번 될까 말까 한데 목표가 서성한이었지만 연고가 나오면 안 쓸 수 없죠. 안 쓸 수 없잖아요. 서성한 2개 쓰는 것보다 하나는 연고 한번 써보면 혹시 하면서 넣는 게 사람의 심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칸수를 잘 보셔야 되는데 4칸이라고 해도 안정적인 게 아닙니다. 서성한 공대 중에 이제 서강대가 그래도 한양대나 서강대, 성균관대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그래도 좀 확률이 괜찮은 게 4칸, 33%, 3번 중에 1번인 거예요. 2번은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다군 보시면 중앙대, 서성한보다는 조금 낮게 보긴 하지만 다군도 4예요, 이게. 왜냐하면 다군에 서성한이나 연고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중앙대가 제일 높아서 다 중앙대를 쓰기 때문에 확률이 이렇게 낮게 나옵니다. 그렇다고 시립대를 쓰기에는 또 마음에 들지 않죠. 정시 지원하는 가나다군은 3개인데 특정 학과를 원하면 적정 대학은 1개나 2개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쓸 게 없어서 쓰는 거지. 네. 그러니까 이 친구 성적이 한 여기 나온 거, 이쯤으로 한 거, 선으로 표현했을 때 여기 성적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서성한 목표였으니까 성대, 한양대 혹은 성대, 서강대 이렇게 쓰실 겁니까? 아니면은 연고를 하나 쓰는 게 좋겠죠, 그죠? 성적이 이렇게 나왔지만 하나는 좀 상향을 쓰고, 네. 그러니까 개 중에는 서성한 2개 쓰고 이렇게 중앙대 둘 중에 하나 붙겠지 이렇게 쓰시는 분도 있으세요, 안전하게. 그런데 연고를 썼으면 어쩔 수 없이 중앙대보다 더 낮춰야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확률이 33%라고 했잖아요. 확실하게 붙이려고 하면 낮춰야 되는데 낮출 만한 게 없어요. 그렇다고 여기를 낮춰서 서성한을 안 쓰기도 또 쉽지 않죠. 네. 그래서 고려대 컴공이 이렇게 20%가 떴는데 이 친구는 이제 연세대 학과를 조금 이제 낮춰서 연세대에 합격을 했습니다. 이제 잘 찾아야 돼요, 정말. 네. 그래서 10%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서성한이 목표인 학생이 그 성적을 올려서 그 성적을 받을 확률이 거의 10%고 그 다음에 가나다군 정시에서도 그 등급대의 점수가 나왔다고 해서 100%라고 또 할 수가 없어요. 또 확률을 따져야 됩니다. 그리고 가나다군 눈치도 봐야 되고 내가 어떤 과목을 잘 보고 어떤 과목을 잘 못 봤냐에 따라 표점도 또 달라지고 그리고 진학사랑 이제 뭐 요즘 텔레그노시스도 있고 선생님들이 돌리는 프로그램도 있을 텐데 각각 수치가 또 다르게 나와요. 그 중에 어떤 수치를 믿어야 될지 강남 같은 데 이제 컨설팅 하러 가면 최소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받고 1시간 정도에 돌려줍니다. 그래서 그거에 그냥 전적으로 의존을 할 거냐. 그래서 결론은 잘 보기도 어렵고 잘 봐도 또 확정적인 미래가 펼쳐지는 건 아니다. 그래서 뭘 생각해야 되냐면 수능이 망했을 때를 가정을 하고 가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확률이 떨어질 확률이 좀 더 높잖아요. 그리고 3월 모의고사를 보면 학생들이 나 이 점수로 대학 가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여기서 더 올릴 생각을 합니다. 현재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1년 공부를 했지만 분명히 실력은 오르는데 그렇다고 성적이 그렇게 눈에 띄게 올라가는 학생은 정말 적어요. 그래서 최악의 경우를 지금부터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험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N수생들은 거기에서 내가 갈 수 있는 대학보다 더 높은 대학도 고민을 합니다. 근데 많은 학생들한테는 제가 말은 안 하지만 최악의 경우를 피하기 위한 보험을 설계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수리논술이 도대체 뭔지 이해를 좀 하셔야
뒤에 얘기랑 이제 이어지면서 이해를 하실 수 있어서 제가 수리논술이 뭔지 비유를 좀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수능 수학은 이렇게 볼까요? 미역국 아시죠? 미역국. 그 미역국을 우리가 그냥 끓여 먹잖아요. 우리가 평소에 끓여 먹는 미역국을 수능 수학이라고 그냥 생각을 하시고요. 조금 다른 수학, 조금 다른 미역국, 어떤 미역국이냐면 이 미역국에 레시피를 쓰는 걸 생각을 해볼까요? 이런 요리책. 근데 이게 좀 어렵죠. 요리책을 쓰는 건 좀 어렵고 내가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됐다고 생각하고 미역국 끓이는 블로그나 뭐 이런 영상을 하나 찍어요. 그게 조금 편하잖아요. 뭐 넣고 이제 말 좀 떠들면서 뭐 넣고 보여주고 재료 손질하고 끓여서 보여주면 미역국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끓여 먹는 것과 남한테 끓이는 방법을 설명하는 그 차이, 그게 수학에서 수능과 논술의 차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목표 이상향은 사실 여기긴 한데 이거는 학생들이 하기 불가능하고 어렵다는 걸 알고 계십니다. 수학과 교수님들이.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유튜브 크리에이터처럼 이 설명을 학생들이 할 수 있나 이제 적절하게 현실과 타협점을 찾아서 논술을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수능 수학 같은 경우는 이런 거 다 때려 박아 넣고 미역국이 그럴싸하게 나오면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수능 수학은 객관식 또는 단답형 주관식이잖아요. 답이 맞으면 과정을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미역국이 맛있든 어쨌든 그럴싸하게 나오기만 하면은 된다는 얘기죠. 근데 수리 논술은 과정, 뭐부터 넣고 어떻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각각 과정을 막 건너뛰거나 이러면 감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직관적인 예로는 수능 수학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 자녀분들이 수학 문제를 푸는 연습장 수학 문제지 보시면 되는데요. 그런 거 보면 뭐가 없냐면 한글이 아마 없을 거예요. 영어나 수식, 문자 이거밖에 없죠. 어머님들이 만약에 미역국을 끓이고 부모님이 끓이시면 설명하면서 끓이진 않잖아요. 지금 뭐 물 500g을 넣어야 된다 뭐 이렇게 안 하고 그냥 툭툭툭툭 넣어서 그냥 끓이잖아요.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수학 문제를 풀지 이걸 설명을 하면서 수학을 풀진 않아요. 이런 걸 수능 수학이라고 생각을 하면 수리 논술은 각각 이걸 왜 미역국을 어떻게 불려야 돼요? 왜 불려야 되는지, 왜 핏기를 제거해야 되는지 많은 설명 말고 간단한 설명을 적으면 이게 미역국 레시피가 되고 수리 논술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학생들이 수식만 써대는 어떤 수학 문제 풀이에다가 한 줄에 이게 왜 식이 도출이 됐는지 이유를 쓰면 그게 수리 논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 말이나 쓰면 안 되겠죠. 애국가를 쓴다든지 일기를 쓴다든지 이럴 수는 없잖아요. 이 근거가 되는 게 문제의 조건이나 개념입니다.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개념이에요. 요리에서 뭐 소금을 한 스푼 넣으세요. 3분 끓이세요. 뭐 끝. 그냥 왜 넣어야 되는지 모르는데 이때 뭘 넣고 이때 불을 줄이고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유를 좀 더 잘 설명을 해주시는 유튜브 분들도 있으세요. 근데 그걸 듣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알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고 제각각이긴 한데 수학의 비유로 생각을 해보면 그냥 공식이 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공식 외워서 그 공식 넣으면 답이 나와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것과 각각 과정에서 왜 그 공식을 써야 하고 이 공식을 그리고 이걸 도출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고 그 모든 것들을 좀 이유를 설명할 수 있게 그런 공부를 하는 것과 둘의 차이는 진정한 수학 실력이 있느냐 없느냐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능 점수가 높다고 해서 수학을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수학을 잘한다고 수학 점수가 또 잘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수리 논술 같은 경우에 이제 선생님이 추천해서 왔어요. 이런 학생들 보면은 이 친구가 가진 수학적인 능력에 비해 수학 시험이 잘 안 나왔던 학생들, 혹은 이제 쓰는 게 좀 괜찮은데 이제 실수가 좀 있거나 시험 시간 내에 자기 실력 발휘를 잘 못하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이 수학 선생님들이 많이 추천을 해줘서 수리 논술을 하러 옵니다. 그러니까 뭔가 잘 쓴다는 얘기는
수학적인 개념을 잘 갖고 있다는 거죠. 자, 수학도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요리처럼 생각을 하시라.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리논술과 수능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같은 방향으로 뛰는 토끼라고 보시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수리논술 실력이 늘어나면 당연히 수능 실력이 플러스가 됩니다. 수능을 잘한다고 꼭 수리논술을 잘하는 건 아닌데 수리논술을 잘하게 되면 자기가 가진 그 수능 수학 실력에 분명히 플러스 알파가 돼요. 이거는 그동안 제가 논술을 가르치고 저한테 배운 학생들, 특히 대학을 잘 간 학생과 실패한 학생 둘 다 의견을 물어보면 논술 공부가 도움이 많이 됐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개념이 약했는데 그 개념을 다지는 데 도움이 많이 됐고, 또 준킬러 이상 좀 어려운 문제를 푸는 근거가 되는 게 사실 수학의 개념이죠. 그 개념의 근거에서 각 과정들의 이유를 써 내려가다 보니 조건 중에 활용하지 못했던, 식으로 도출하지 못했던 것들도 수리 논술에서 이유를 쓰는 식으로 생각을 해서 식을 도출을 해내는데 도움이 많이 됐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뭔가 학생들, 학부모님들이 생각하는 수능 성적이나 실력을 끌어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수리 논술을 해야지 이게 논리적으로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근데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시거든요. 수능 수학 시험 점수가 좀 올라가면 그때 이제 어려운 수리 논술을 하러 가야지. 그런데 처음부터 이게 둘이 별개가 아니고 수리 논술은 개념을 조금 더 강조를 하는 수학인 거고 같은 수학인데 여기는 점수를 잘 맞기 위해 빠르고 정확한 계산에 좀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같이 보완을 해나가면 수능에도 도움이 되고 수리 논술 실력을 가져갈 수 있다. 네. 자, 첨삭으로 수리 논술을 완성을 합니다. 이 첨삭이 수학학원과 수리 논술 학원이 가장 다른 점이죠. 그래서 이것도 좀 비유를 해서 말씀드리면 회사 업무 메일입니다. 이런 업무 메일을 통해서 이제 메일을 받으면 이 메일의 목적이 뭐지? 내가 무슨 회신을 해야 되지? 그거는 이제 메일을 읽고 내용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을 뽑아내서 요거 어떤 교육 참여구나. 내가 참석할 수 있는지 없는지 나는 할 필요가 없다. 다음번에 하겠다. 이런 것들을 회신을 줘야 되는 그런 교육 담당자가 보낸 메일이에요. 근데 큰 회사를 다니거나 일이 많으면 이런 메일을 하루에도 수십 통씩 받으면 이걸 읽고 해석해서 내가 할 일 매일 답장하고 이러면은 시간이 굉장히 또 많이 걸리겠죠. 그리고 피곤하겠죠. 이거 무슨 뜻이지? 뭐지? 이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앞에 서론에 날씨가 어떻고 잘 지냈냐 이런 것들이 사실 필요는 없어요. 이 수학 해설을 이게 학생이 다 작성한 답안인데요. 곡선 C와 LP가 만나는 점 PQ이므로 두 방정식 연립해서 보면 이렇게 연립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Q의 좌표 찾으면 이렇다. 그림 일과 같이 존재하는데 이렇게 해서 해설이긴 한데 이렇게 쓰면 채점하는 사람이 힘들어요. 저기에서 무슨 말을 하려는 거지? 내가 원하는 거 언제? 나랑 관계가 있어 없어? 내가 참석해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내가 뭘 보내야 되는 거야를 다 읽어가면서 찾으면 교수님들이나 우리 박사과정이나 석사과정에 있는 조교수님이 인내심이 바닥이 난 상태입니다. 왜냐면 11월, 12월 되면은 기말고사 시즌이 거의 시작되기 때문에 굉장히 바쁘세요. 논술 보면은 연세대나 이런 학교들 같으면 2만 장 정도 채점을 해야 돼요. 엄청난 양이 쌓여 있다는 거죠. 업무 메일을 다시 뜯어서 보면 이 빨간색이 중요한 겁니다. 목적이 여기 있어요. 핵심 내용이.
마찬가지로 이렇게 문제를 출제를 하면 학생 답안이 있죠. 이걸 채점하는 기준이 채점 기준표라는 게 있는데 그 채점 기준표에 들어가 있는 식들이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한 겁니다. 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걸 눈에 띄게 그리고 채점하는 사람이 잘 찾을 수 있게 배치를 하면 교수님들이 채점하시기 유용하시겠죠. 이걸 읽고 용건이 뭐구나. 이 친구가 답을 냈구나, 못 냈구나를 빨리빨리 찾아야 부분 점수 채점이 용이합니다. 교수님 입장에서 답안을 작성을 해야 되죠. 네. 이게 못 찾겠으면 교수님이 이제 인내심이 더 없어지세요. 할 일도 많은데. 그래서 이렇게 작성하는 학생들이 이렇게 작성할 수 있도록 제가 첨삭을 해서 여기서 이렇게 발전을 시켜 나갑니다. 여기 분당에서 수업을 하다 보면은 분당권 학생도 있지만 용인이나 광주나 수원 이런 쪽에서 오는 학생도 꽤 많아요. 제가 봐서는 50%, 50대 50, 분당권 50, 나머지 지역 50. 그럼 거리가 좀 있기 때문에 지역 학원에서 수리 논술을 수학 선생님한테 혹은 수학 학원에서 배우다 온 학생들도 꽤 많은데 그 학생들이 주로 이렇게 씁니다. 왜냐하면 중요도를 구분하는 걸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다 쓰면 사실은 감점은 사실 없거든요. 이게 잘못된 건 아니야. 근데 이렇게 해야 채점도 빨리 일어나고 만약에 답이 틀렸을 때 이렇게 썼는데 마지막 답이 틀렸어요. 그러면은 눈에 보이는 부분 점수 찾으면 점수를 주는데 이거를 일일이 찾는 게 많이 힘들잖아요. 그냥 그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부분 점수 채점이 안 일어날 확률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학생들이 채점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떤 것들이 주로 부분 점수로 들어가는지를 같이 공유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냥 답만 쓸 수 있는 가장 1차원적인 게 아니라 출제 기준이 이렇게 되고 요런 부분들은 당연히 부분 점수로 있겠구나. 도함수에서 극점들 이런 것들 표현을 해주면 부분 점수 들어가겠구나. 그럼 강조를 해야죠. 보기 좋게 하고. 그래서 메인 풀이가 좌측에 흐름을 끊기지 않고 끝까지 내려가고 설명들은 오른쪽으로 지역적인 지역 방송들은 뒤로 빼는 게 큰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중요한 거 다 있구나 이 친구. 채점이 이런 식으로 풀이가 구성이 되어 있으면 5초가 안 걸려요. 보자마자 근데 이거 5초 만에 못합니다. 채점을. 그리고 교수님이 이걸 다 읽어보면 감점 받을 확률이 더 높아져요. 이거 왜 T라고 썼지? T 아닌데? 이런 것들만 지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세타 왜 범위를 안 했지? 자꾸 보면 볼수록 감점 사항이 생기는 거지. 네. 그래서 내 풀이는 빠른 시간 내에 채점이 이루어지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메일에 용건을 간단히 해서 심플하게 이거 내가 해서 보내면 되겠구나. 빠르게 일처리하는데 이 메일 완성의 목표를 두듯이 답안을 나 이거 풀었어요. 이게 아니라 이거 원하셨죠? 이렇게 답안 작성하는 훈련을 해나가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특히 이런 첨삭을 통해서 답안을 간결하게 작성하도록 만드는 게 제 첨삭이 다른 선생님의 첨삭과 가장 차별화되는 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쓰면 또 제일 좋은 점은 답안 작성하는데 이 정도 쓰려면 15분 안에 못 씁니다. 학생이 딴 데 문제를 풀고 답안지에 이걸 작성을 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5분 정도 걸려요. 더 빨리 할 수 있을 것 같죠? 네, 학생들을 시켜보면 15분 걸립니다. 네. 왠지 논술이라고 하면은 저렇게 서술로 쫙 적는 저게 맞는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죠. 그래. 네, 좋은 질문이신데요. 그럼 좀 뒤로 갈게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는데 이상적인 건 이거예요. 근데 이걸 못한다는 걸 알고 계세요.
이상적인 건 그런데 이게 이상적이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학생들이 원래 하고 있던 풀이에 답안작 이제 해설이나 설명만 조금 달아도 사실 감점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좀 제가 어떻게 보면 스킬화 시킨 거예요. 이렇게 다 쓰면 아까 이렇게 쓰면 감점이냐? 아니, 감점은 없어요. 근데 단점이 두 개인 게 채점하는데 오래 걸리고 학생 작성하는데 오래 걸린다. 이게 나쁘다는,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죠. 다르다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는 맞긴 맞는데 우선 왜냐면 저도 학교에 있어서 학생들의 서술형 답안을 많이 채점했기 때문에 답안 작성이 이제 채점을 빨리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지, 맞고 틀리고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내가 채점을 빨리 끝내서 내일 할 수 있는 거, 놀거나 이게 좋은 거지, 하나 채점하는데 5분 걸리는 것과 5초 걸리는 거는 정말 극과 극이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쓸 때, 그죠? 두 가지 단점 때문에 제가 학생한테 이렇게 쓰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 왜냐면 논술 시험 보면 한 100분에서 120분 주는데 이렇게 15분씩 쓰다 보면은 총 9문제 정도 쓰면은 거의 1시간을 쓰는데 다 써버려요. 옮기는데 문제 푸는 시간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려면 감점되지 않을 한계선까지 최소화시켜서 적게 쓰는 게 결국 문제풀이 시간을 많이 확보를 하는 방법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 연립해서 보면 이런 말을 안 써도 감점이 안 되는데 굳이 뭐하러 쓰냐, 그럴 거면 다 쳐내는 게 맞지 않겠니? 이렇게 학생들한테 설득을 시키는 거죠. 최소한만 쓰자. 그러니까 친절함이, 이런 말이 많아지는 게 친절함이 아니라 식 도출까지를 서로 합의, 어떻게 보면 끊기는 거 없이 이 학생이 설명한 대로 이렇게 하면 그 식이 나오겠구나, 이 부분을 간결하게 쓰는 게 사실 좋아요. 근데 이 친구는 간결함은 사실 없는 거예요. 이 풀이 자체에는 의식의 흐름대로 다 쓴 거지, 여기서부터 여기는 함축적으로 그냥 하나만 써도 되겠어, 이런 어떤 고민 과정이 사실은 없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가야 될 거. 근데 길 찾기를 알려줄 때 크게 경로 몇 개를 알려줘도 가는 데는 지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기서 500m 가시고 오른쪽으로 돈 다음에 300m 가시고 뭐하고 이런 게 갈 수도 있지만 저쪽 우체국까지 가시고 저쪽 그 다음에 마트 보이는 데까지 가셔서 오른쪽으로 가면 있어요라고 좀 간결하게 말을 할 수 있죠. 그거를 이 친구는 일일이 다 쓴 거예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많이 쓰긴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간결하게 쓰고자 하는 비판적인 생각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계속 연습을 하고 제가 이렇게 써도 된다, 이렇게 간결하게 쓰는 게 중요하다, 이거를 앞뒤 순서를 바꿔라, 순서 자꾸 바꾸란 얘기예요. 왜냐면 제일 중요한 말들을 이쪽에 왼쪽으로 배치를 하면 이제 채점을 할 때 이렇게 따라 내려가면은 금방 필요한 것들이 다 왼쪽에 있기 때문에 금방 채점이 이루어집니다. 여기에 이제 간결하게 썼는데 뭐가 필요하냐면 설명이 살짝 필요해요. 이거 어떻게 도출을 했는지, 얘는 어떻게 한 건지, 그러니까 많은 걸로 생각을 해요. 학생들이 논술은 많이 써야 된다. 근데 많이가 아니라 필요한 것만 간결하게 써주는 게 제일 좋다. 근데 간결하게 쓰는 게 많이 쓰는 것보다 훨씬 어려워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모방을 해야 되겠죠. 선생님이 이런 것들은 이렇게 쓰는 거야, 이런 것들은 이렇게 쓰는 거야. 그래서 그런 징검다리를 처음에 놓고 사이사이는 학생들이 문제를 풀고 저랑 같이 첨삭을 하면서 이제 다리를 채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업무 메일이 이렇게 핵심만 보내듯이 제가 첨삭을 통해서 여기서 이렇게 탈바꿈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지금 논술 1월 달부터 시작한 학생들 같은 경우 사실 학생들이 구성이 천차만별이에요. 지금은 정말 이제 수학 실력도 부족한 학생도 있고 잘하는 학생도 있고, 그랬을 때
하반기 한 6월 지나서 7월 달 되면은 이제 그때 정말 많은 학생들이 시작을 하는데요. 그때보다 확실하게 뭔가 체득하고 교정 시간을 많이 확보해서 학생들이 정확한 방법으로 훈련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지금 확보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한 달 동안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많은 실력적인 향상을 이뤄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시간이면 지금 하는 게 사실 2배 빨리 실력 향상을 이뤄낼 수 있어요. 제가 지금은 100% 다 제가 하거든요. 근데 6월 달 되면 우리 조교 선생님하고 같이 나눠서 이제 첨삭을 하고 이렇게 됩니다. 물론 저희 조교 선생님도 잘하지만 그래도 제가 하는 게 더 낫겠죠. 그죠? 그래서 수능 수학이 이렇게 되고 수학 해설이 이렇게 되지만 이건 이상적으로 맞아. 이렇게 하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이걸 다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적당한 타협점을 제가 제시를 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수, 식, 문자만 쓰던 거에 야, 요렇게 설명 한 줄 쓰고 이거 간단히 설명 쓰면은 돼. 이렇게까지 안 써도 돼. 네. 이것을 제가 설명, 강의식으로 하는데 제가 강의한다고 학생들이 다 쓰지 못합니다. 또 이제 정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첨삭을 또 봐야 되는 거죠. 제가 정말 이건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세요 하고서 한번 풀어보게 한 문제인데 제가 설명까지 하고 자 이제 써봐 하면은 또 잘 못 씁니다. 그래서 다시 첨삭하고 다시 써봐 같은 걸 계속 시켜요.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비슷하게 올라옵니다. 지금은 그래서 어떤 강의 오늘 가르쳐야 될 어떤 양에 집중하지 않고 학생들의 어떤 이해도에 좀 더 집중을 할 수가 있어요. 뭐 10문제 푸는 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2개라도 확실하게 아는 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지금 학생들을 하나하나 다 제가 파악을 하고 잘 데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수능 수학은 해설이 없다. 수리 논술은 그 어떤 식이 도출되는 근거를 쓰는 게 기본 수학하고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과정이 진정한 수학 실력하고 밀접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마리 토끼가 아니라 수리 논술을 하는 게 수능 수학에도 분명히 도움이 된다. 조금 빠르게 또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모집 인원이 매우 적다. 틀린다는 얘기죠. 논술이 전체 전형에서 차지하는 게 3.6%입니다. 이게 진짜 적은데 이거는 모든 대학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논술을 실시하는 대학 중에서 논술 전형은 13%예요. 한 41개, 44개 매년 조금 하나가 빠졌다 들어갔다 하고 또 이제 분교가 있는 학교를 하나로 칠 거냐 둘로 칠 거냐 여기가 이제 계산해서 41개 학교로 하기도 하고 44개 학교로 하기도 해요. 왜냐면 홍대 같은 경우도 2개 분교가 있고 당국대도 그렇고 고려대도 그렇고 연세대도 그렇고 이제 한양대 이런 분교가 있는 학교들 개수가 좀 달라지기 때문에 어쨌든 대충 40개 정도 학교에서 논술 전형 뭐 14%이 정도면 그래도 3%대하고는 아예 느낌이 다르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수도권에 있는 학교 안에서 보면은 15에서 20%까지도 갑니다. 우리 서울 안에 있는 굉장히 이제 모든 학생들이 좋아하는 그런 대학에서는 논술 비율이 더 높아요. 그건 뒤에서 또 말씀을 드리고 26학년도 같은 경우 논술 수시 지원 비율이니까 또 다른 겁니다. 9월 달에 뭐 교과, 종합, 논술, 뭐 실기 이렇게 봤을 때 논술이 44.1%. 왜냐면 6장을 어디다 지원했냐? 그게 제일 많이 몰리는 게 논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는 5년째 계속 논술이 가장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하고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대 같은 경우는 거의 20%를 뽑아요, 논술로. 네, 많이 뽑죠. 그래서 그리고 여기서 이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최저 충족 비율
3합7, 서성한 라인 같은 경우에는 3합7을 만족하는 학생들이 한 5, 60%가 넘어요. 이 정도면 꽤 많이 만족을 하는 거죠. 그리고 2합5 라인이라고 하면 경희대, 건동, 홍 이런 라인이 2합5 정도 되는데 수능 최저 충족 비율이 40%입니다. 이게 더 맞추기가 쉬운데 그런 건 아니죠. 이게 이 학교를 지원하는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수능을 보는 어느 정도 점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그 학생들이 정시로 간다고 생각했을 때 3합7은 정시로 갈 수 있는 학생한테는 굉장히 넘기기 쉬운 최저고 건동홍 같은 경우 수능이 거의 평균 2가 나와야 돼요. 올 2. 건동홍을 정시로 간다고 하면 올 2 학생들이 2합5 맞추는 게 쉽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중앙대나 서성한 정도 가려면 거의 1점대여야 돼요. 그 친구들이 3합7 맞추는 건 어렵지 않죠. 네. 지원자들의 어떤 수능 등급이 구성되는 라인이 다르다. 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실제 경쟁률을 좀 봐야 된다. 서성한은 거의 100대 1 정도 돼요. 수리논술 경쟁률이. 그 중에 60% 맞추니까 60대 1 정도로 낮아지는구나. 중앙대 같은 경우는 최저 충족률이 15에서 20%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중앙대가 여기보다 더 높아요. 최저가. 3합 6이기 때문에 그렇게 맞추기가 어렵죠. 그래서 맞추면 할만한데 경쟁률이 확 떨어지니까 그런 부분들도 원서 상담을 할 때 굉장히 주요한 어떤 지원 전략에 들어가는 요소입니다. 내신 점수가 낮아서 걱정하시는 학부모님들이 없다고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래도 1, 20%는 꼭 있으세요. 이미 알고 계셔서 내신은 별 상관없어. 이걸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서 좀 말씀드리면 내신 영향은 거의 없습니다. 수리논술 합격자 평균은 대략 평균 내신이 4.5예요. 내가 그래서 5등급이면 0.5등급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합격자 평균하고 고려하지 1, 2등급하고 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어차피 1, 2등급은 그 학교 잘 안 써요. 1, 2등급이면 1등급 되면은 뭐 서연고, 서성한 이런 데를 쓸 테고 내가 쓰는 대학하고 별 관계가 없다. 하지만 6, 7등급 되면 점수가 확 깎이는 데도 있으니까 이건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요즘엔 6, 7등급보다도 좀 더 확인하셔야 될 게 비교과, 무단결석의 감점이 좀 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관리 잘 하셔야 돼요. 중앙대 같은 경우 7대 2대 1, 논술 점수 70%, 내신 20%, 비교과 출결이죠. 여기가 10% 이렇게 반영이 돼서 내신 보시면 여기 7등급까지 점수 차이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4.5랑 여기랑 100점 만점 기준으로 봤을 때 소수점 단위잖아요. 0.5점 차이도 안 나잖아요. 100점 중에. 그래서 내신 차이는 없다. 비교과 같은 경우 10점 만점인데 여기 한 8일 정도 미인정 결석을 하면 이건 점수가 꽤 됩니다. 5점이면 한 문제는 좀 그렇고 소문항 하나에 반 이상 날아간 결과니까 월등한 수학 실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3학년 아직 학기가 이제 내신이 안 끝난 학생들은 제가 맨날 맨날 강조를 하는 게 내신 시험 볼 때 자지 마라. 끝까지 완주만 하면 돼요. 준비할 필요는 없지만 일렬로 찍지 말고 그렇게만 해도 4, 5등급 정도가 나옵니다. 쭉 찍지 않고 풀기만 하면. 그리고 절대 무단결석하지 마라. 어떻게든 뭐 병결로 바꾸든 진단서를 내든 무단결석을 하면 안 됩니다. 이 무단결석이 꽤 있으면 못 쓰는 학교가 있어요. 이 중앙대를 비롯해서. 동국대 같은 경우도 여기 비교과 점수에서 깎이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요즘에 또 학폭 있죠. 학폭도 학교마다 좀 다른데 반영하는 학교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올해는 아마 거의 모든 학교가 다 학폭 감점 점수 반영을 공개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이제 뭐 한 6, 7등급까지는 괜찮다. 저 7등급이야 하고 걱정을 하는 학생이 있어요. 근데 7등급도 전체 학기를 계산을 하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잘했던 과목
몇 개를 뽑아서 그 점수로 내는 학교가 있기 때문에 내가 7등급인데 꼭 7등급의 점수가 나오진 않는다. 여기 산출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 학교마다 모집 요강 맨 뒤에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서 내가 감점이 얼마나 되지 이거는 학교 선생님이나 아니면 저한테 수업을 배우고 있으면 이 부분 계산을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는 게 가장 좋다. 그래서 6, 7등급 여기서 보면 6등급 점수가 나오면 굳이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7등급이라고 해도 그러니까 1학년 때 좀 하다가 쭉 던졌어. 그러면 네 그런 경우에 어떤 학교들은 상위 10과목만 학년 구분이 없잖아요. 학년 구분 없이 그럼 1학년 때 거 많이 뽑으면 되고 던졌던 학기 거는 안 뽑으면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평균을 내는 학교도 있고 뽑아서 하는 학교도 있다. 그래서 내신 걱정하지 마라. 이게 결론입니다. 또 이제 선택 과목 때문에 많이 걱정들을 하세요. 올해는 이제 더 큰 화제가 그거죠. 확통런이죠. 그래서 지금 확통런 하는 학생들은 지금 약술반 수업으로 대부분 다 몰리고 있어요. 약술에서 보험을 할 수 없지 뭐 약술로 가져가지 뭐. 네. 왜냐하면 미적분을 안 하면 수리논술에서 쓸 수 있는 대학이 말씀드릴 텐데 정말 몇 개 없습니다. 네. 미적분, 그러니까 확통기하 안 하고 쓸 수 있는 대학이 이렇게 돼요. 네. 여기에 빨간색은 약술대학이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뭐 성신, 덕성, 동덕, 서울 특히 여학생들은 여대 라인으로 거의 다 채울 수도 있기 때문에 괜찮다. 성균관대 같은 경우랑 성균관대는 수원 수투만 보죠. 미적분이 나오지도 않아요. 네. 그래서 성균관대학교 수원 수투만 보고 항공대 같은 경우 여기 맨 밑에 있는 학교는 미적분을 안 했지만 수리논술을 볼 수 있는 학교예요. 항공대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공학과 이학이 있어요. 그래서 이학 계열은 수원 수투만 출제가 되니까 미적분을 안 해도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학교들이 구성이 돼 있다. 그래서 어쨌든 미적분만 해도 괜찮다. 왜냐하면 확통기하가 제가 방학 때 특강을 해서 확통기하를 안 한 학생들도 그때 선택 과목 공부를 시켜드려요. 기하 같은 경우는 미적분 한 학생들이 하루에도 완성을 합니다. 좀 거짓말 같지만 왜냐면 대수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비슷해요. 원의 방정식 고1 때 배운 거랑 비슷하게 타원이랑 쌍곡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식 몇 개만 외우면 거의 똑같이 갈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타원, 쌍곡선 이 파트가 기하의 벌써 40%입니다. 거의 대부분 거기서 시험에 나와요. 그리고 뒤에 벡터, 공간도형 이거 수능 끝나고 정말 발등에 불 떨어지면 하루에 됩니다. 문제가 이제 확통이에요. 확통이 단기간에 완성이 안 되기 때문에 확통은 여름방학 때 한번 준비시키고 추석 때 복습을 한번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확통이 어렵게 나오진 않아도 전 범위 중에 어디에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학생들이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방학 때 특강으로 완성을 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미적분 하고 있으면 논술 시작하고 합격하는 데까지 지금까지 큰 문제 없었습니다. 합격자들 방학 특강으로 대부분 다 완성했어요. 학교에서 교과로 들었었으면 더 유리하죠, 사실. 금방 정리가 되니까. 수능 최저나 선택 과목 관련해서 지원 전략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원서 작성을 할 때 학생의 수학 실력, 그리고 수능 최저, 모의고사 잘 보는지 못 보는지, 확통기하 했는지 안 했는지, 시험 시기, 수능 이전이냐 이후냐, 이거는 학생들이 이전에 보는 걸 꺼려 합니다. 근데 꺼려 하기 때문에 이전에 보면 경쟁률이 낮아서 합격 확률이 올라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합격률을 높이고자 한다면 당연히 어려운 시험이 경쟁률이 낮아지니까 이쪽을 좀 응시하도록 하고 실제 경쟁률도 수능 최저가 그 학교의 네임밸류에 비해 높으면 실질 경쟁률이 확 낮아져요. 아까 이하 복권이 40%밖에 못 맞추잖아요. 네. 그렇게 이 학교는 최저를 잘 맞춰, 이 학교는 못 맞춰 이런 것들이 있어서 실질 경쟁률도 따지고 확통 이하도 따지고 학생들한테 원서 추천을 해줍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둔 게 여기예요. 제일 좋은 건 확통 기하도 하고 수능 최저도 은근히 잘 맞추면
누구나 다 바라는 대학을 쓸 수가 있다. 확통기하를 안 하면 이쪽으로 가는데 여기서 보시면 숭실대, 세종대하고 아주이나 단국대 이 학교들이 확통기한 안 나오고 미적분만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험 문제가 여기가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수능 최저가 없기 때문에 변별이 수능에 등급이 안 들어가고 논술로만 해야 되니까 문제 난이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수능 최저 맞출 수 있으면 문제 난이도가 내려갑니다. 그리고 확통기하를 했으면 이 숭실대, 세종대보다 건동홍이 문제가 더 쉬워요. 확통을 하면 문제 난이도가 내려가요. 왜냐면 기하나 확통에서 그냥 아무 단원이나 어렵지 않은 문제를 틱 내면은 그걸로 변별이 되기 때문에 미적분을 그렇게까지 어렵게 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적분 여기가 제일 어려워요. 그 다음으로 여기가 어려워요, 미적분이. 얘네는 미적분을 어렵게 안 내요. 왜냐면 미적분을 어렵게 안 내야 학생들이 응시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 원서를 팔아야 되잖아요. 이거 한번 하고 나면은 고려대도 재작년에 하고 나서 원서료만 10억 이상을 벌었다 얘기를 하는데 할 만해 보여야 학생들이 많이 응시를 합니다. 그래서 난이도를 계속 높이지 않아요. 오히려 낮추고 있습니다, 난이도. 그래도 학생들이 이하보도 잘 못 맞추고 확통기하 준비해도 안 됐는데 벌떼처럼 모여드는 거죠. 근데 어쨌든 내가 확통기하를 하면은 대학을 이렇게 좋은 명문대를 갈 수 있구나. 근데 그것보다 우선 수능 최저가 이하보를 맞출 수 있느냐가 중요해요. 수능 최저 이하보 못 맞추는데 확통기하는 건 크게 효용이 없습니다. 이하보 맞출 수 있는 학생은 확통기하를 해서 그걸 더 돋보이게 더 좋은 학교를 가는데 쓸 수 있는데 이하보를 못 맞추면 확통기하를 쓸 수 있는 학교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것을 기억하시고요. 수능 최저 잘 맞추면 우선 수학 실력 말고 변별이 우선된다. 확통기하면 더 변별이 돼서 이런 학교들, 특히 중앙대, 경희대, 건대, 동대, 홍대 이런 학교들은 학교 네임밸류에 비해 문제가 좀 쉽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문제가 쉬워요, 사실. 이 학교의 네임밸류에 비해서. 반대로 이런 학교들은 학교 네임밸류에 비해 문제가 어렵습니다. 왜 이렇게 어렵게 내지?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합격이 쉬울 것으로 예상되는 대학, 이건 그 학교의 수능 최저가 높으면 수능 최저만 잘 맞추면 시험이 은근 쉬워서 합격 확률이 높다 이런 얘기예요. 중앙대 3합6 너무 높다는 얘기죠. 성대 같은 경우 3합5도 있고 3합6도인데 3합5 맞추기 너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거의 메디컬에 육박하고 특히 올해는 탐탐, 이제 성균관대 같은 경우 국수형 탐구를 2과목을 수능 최저에 쓸 수 있었어요. 탐구 2개. 내가 생명 하나랑 화학 하나, 2등급, 1등급 이렇게 받으면 생명도 쓰고 화학이나 지구과학도 쓰고 이렇게 2개의 탐구를 쓸 수 있었는데 다른 학교는 탐구 둘 중에 성적 높은 거 하나만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올해부터 성균관대 그 탐탐을 없애고 탐구 하나만으로 바꿨어요. 탐구 평인가? 어쨌든 하나로 바꿔서 많이 어려워졌어요. 최저 맞추기가 더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성대 같은 경우 수능을 잘 보는 학생들 같은 경우 수학 실력이 조금 부족해도 가능성이 더 올라갈 것 같다. 특히 고려대 4합8 아까 3합7 정도 맞추는 학생이 60%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고려대도 4합8 한 40%밖에 못 맞춥니다. 많이 못 맞춰요. 그래서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조금 낮은 편이에요. 이화여대 이하보는 낮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이쪽 수능 최저 맞출 수 있으면 여기 잘 맞추면 합격 가능성이 좀 괜찮다. 수능 최저 충족 비율 이런 것들 고려해서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친구한테 이 학부 저 학부 고려해서 제가 추천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논술로 대학을 간 학생인데요. 수능 잘 못 봤습니다. 그래서 그냥 2등급 차이가 아니에요. 이 친구들 대략적으로 보면 거의 가천대
광명상가에서 국숭세단 이 정도 라인으로 수능으로 간다고 했으면 그 정도부터 봐야 되는 학생들이 시립대, 건대, 이화여대 이렇게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근데 시립대는 제외하고 나면 이제 건대랑 이화여대는 수능 이유기 때문에 내가 가채점 한 걸로 갈지 말지 고민하면 돼요. 이 학교를 수능으로 이제 정시로 갈 수 있으면 시험 보러 안 가면 되죠. 그죠? 근데 그 학교를 정시로 못 가. 그럼 당연히 시험 보러 가서 시험을 잘 봐야죠.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논술을 준비를 하면 확실한 보험이자 그 보험이 잘 보험을 탈 수 있으면 2등급 이상의 학교 점프를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친구는 뭐 전기를 썼다는 건 전기에서 끌려가더라도 난 땡큐다. 시립대 같은 경우 전기에 보면서 수능 최저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어려워요. 진짜 수학 실력이 뛰어나야 좀 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친구는 야탑고 학생인데요. 네, 합격을 했습니다. 됐고, 아까 이제 처음 일찍 오셔서 학부모님들 자료를 보는데 봤더니 수리 논술 자료집 이런 거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원서 작성할 때 보면은 저희 학원에서 배포한 수리 논술 자료집 많이 보세요. 그리고 제가 블로그에 올린 수능 최저, 충족 뭐 이런 것들 많이 보시는데 제가 봐서는 인터넷 최저가 갖고 노트북 사는 거랑 별반 다르지 않게 원서를 결정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나한테 맞는 수치를 뽑으신 거죠. 필터를 적용을 해서 우리 아이가 최저 어디 맞출 수 있어. 그래 어떻게 돼? 그래서 이렇게 조합을 짜다 보면은 6개 이렇게 고르시는 것 같은데 과연 그 학교에 합격 확률이 어느 정도 될지 아마 가늠을 못 하실 겁니다. 학생도 어렵고 학부모님들도 어렵고 학교 선생님, 학교 수학 선생님 사실 다 몰라요. 저도 논술을 가르치기 전까지는 수리 논술이 뭔지 잘 몰랐으니까 네. 여기서 뭐 최저가 비교 사이트에서 필터 정렬해서 여기서 제일 위에 있는 거 사면은 나한테 제일 맞는 걸까요? 아니죠. 근데 대부분 다 이렇게 해와요. 그래서 9월 달에 원서를 이미 작성하고 오면 제가 어떻게 이걸 바꿔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유리한 학교를 시험을 봐야 되는데 다 불리한 학교를 다 골라온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으로 했니? 전 이게 좋아서요. 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렇게 고르면 안 됩니다, 사실. 왜냐면 학생마다 실력도 다르고 어디에 유리한지도 다르고 어떤 학과는 쓰면 안 되는 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가장 필수적인 어떤 수치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매년 하고 있죠. 논술 자료집 6월 설명회에서 무료 배포하니까 여기 오셔서 꼭 이거는 받아 가세요. 공짜로 드립니다. 논술대학 다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이건 받으시는데 이걸 어떻게 활용하는지 6월달 설명회 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요. 논술 자료집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 날짜도 많이 보시죠. 왜냐하면 겹쳐서 쓰는 건 전략적인 어떤 접근 방법이기 때문에 수능 체제를 둘을 다르게 여기는 3합7이랑 2합5를 같이 해서 3합7 못 맞추면 2합5 시험 보러 가지.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시험을 볼 생각을 미리 해야지 겹쳐 쓰는 겁니다. 둘 다 시험 보러 가야지. 이거는 전략이 아예 잘못된 거예요. 둘 다 보면 뒷시험 망해요. 앞에 그러니까 마라톤 2개 뛰는 거예요. 앞에 뛰고 체력 다 털렸는데 뒤에 가서 자기 실력 발휘 절대 못합니다. 논술이 그런 부분을 고려해야 되는데 첫 주차에 수능 보고 나서 그 다다음에 있는 토요일, 일요일 그때 학생들이 좋아하는 대학이 대거 몰려 있어요. 그때 막 2개, 3개 막 몰아서 쓰는데 인문은 그게 가능할지 제가 잘 모르는데 수리는 그렇게 하면은 뒤에 있는 시험은 무조건 잘 볼 수가 없습니다. 실력 발휘 자체가 전혀 안 돼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야 되고 여기 뭐 모집 인원 그리고 이런 학과들 제가 밑줄 그은 게 이 학과들은 좀 합격 가능성이 좀 높다. 그 이유들 이런 것들을 제가 설명회 6월 달쯤에 논술 자료집 무료 배포할 때 오시면 그런 부분들을 좀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 수학교육과 쓰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논술은 수학
성패를 가르잖아요. 근데 수학교육과나 수학과는 수학을 좋아하는 학생들이잖아요. 여기서 보면 평균 점수 공개도 하는데 안 하는 학교도 있어요. 평균 차이가 적은 데도 있고 엄청 많이 나는 데도 있어요. 수학을 좋아하는 학생 중에 잘하는 학생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학과는 거의 합격이 안 됩니다. 수학과를 가고 싶다 그러면 할 수 없이 종합이나 다른 전형으로 가는 게 더 나아요. 수학과만. 극단적으로 야 물리학과 간 다음에 복수 전공해. 제가 거의 이 정도로 추천을 하기 때문에 수학과 이런 데 쓰지 마라.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어떤 학교들은 중앙대, 한양대, 성균관대 뭐 이런 학교들은 시험이 하루에 3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오전, 오후, 저녁. 그러면 오전이 제일 쉬워요. 그래서 어떤 학과에 지원을 하는 게 내가 합격 가능성이 더 높을 거냐 이런 부분들도 좀 따져서 지원을 해야 되겠죠. 단국대도 오전에 치고 오후에 치고 어디에 지원하는 게 더 합격 가능성이 높겠냐. 학과가 별 상관이 없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언을 해드릴 겁니다. 제가 수리논술 수능체제를 매년 올리고 있는데 재작년에 조회수가 2만 명 좀 넘었고 작년에 올린 게 9만 6천 거의 10만 건 조회에 육박했어요. 올해는 더 조회를 많이 하겠죠. 15만 건은 넘어가지 않을까. 네이버 저희 프라임 리더스 블로그 오시면 제가 올해 것도 정리해서 올렸습니다. 2027학년도. 그리고 제일 앞에 변경사항 이것도 작성을 했고요. 매년 거의 비슷해요. 근데 특히 이제 변경사항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 보고 뒤에 거 또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수치와 실제 시험 그리고 어디가 더 가능성이 있는지는 크게 관계는 없습니다. 하나하나 물어가면서 하시는 게 좋아요. 최저 어디 맞출 수 있는지부터 아예 접근 방법이 원서 지원할 때는 다릅니다. 그래서 어쨌든 원서 상담으로 내가 잘 볼 수 있는 학교 고르는 것만 해도 어쨌든 반은 성공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6장 원서를 쓸 수 있으면 반드시 합격할 수 있는 거 2장은 쓰자.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작년에 제가 블로그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합격자가 논술에서 20명 그리고 약술에서 30명 이렇게 나왔는데요. 반드시 합격할 학과들을 어쨌든 제가 무조건 이제 학생하고 이제 내고를 한 거죠. 야, 너 거기 쓰고 싶어. 여기 그래도 선생님이 쓰라는데 꼭 쓰자. 다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원서 상담을 할 때 2개 높이고 2개 적정으로 쓰고 2개 낮추고 이렇게 쓰자고 합니다. 근데 최상위권 학생들은 그렇게 제가 말을 하지 않아도 그렇게 써와요. 알아서. 지금 상담에서 최상위권 반에 있는 학생은 9월 달에 원서 쓸 게 이미 다 구성이 돼 있어요. 제가 2개 상향으로 쓰고 저 서성한 정도 가고 싶으니까 서성한 2개 쓰고 혹시 시험 망할 수 있으니까 이대랑 경희대 이렇게 전 쓰려고요. 이미 다 끝나 있어요. 학과, 학교. 그런 친구들하고 경쟁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게 보험이에요. 수리, 논술이. 정시로 달려가고 있고. 근데 학생들은 계속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정시 잘 볼 거라고 계속 생각하고 계속 올립니다. 적정, 그리고 항상 합격할 수 있는 그 라인을 잡는 거. 이게 제 원서 상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 작년에 그걸 수치로 증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모의고사 점수를 계속 이제 누적 수치로 다 정리를 해가고 있고, 이 친구가 대략적으로 이 정도 맞출 수 있겠구나. 이런 판단을 좀 합니다. 그래서 9월 7일 날 이제 최종을 하고 사실 8월 말에 구모 전에 결정을 해놔요. 그리고 1안, 2안, 이제 6번까지 6학교 다음에 바뀔 수 있는 거, 9월 모의고사가 어떻게 나왔을 때는 이거랑 이거 교체할 수 있다 해서 8월 달 정도, 8월 말까지 학생, 학부모 상담을 끝내놓고 이제 9월 모의고사를 보고 나서 변경되는 학생들만 따로 조금 더 추가 상담을 합니다. 그래서 8월 달에 방학 기간에 원서 상담을 끝내놓는다. 달라질 게 없죠. 왜냐면 거의 비슷하게 가니까 이 친구의 수능 최저를 어디까지 맞출 수 있는가 그거와 수리, 논술, 실력 그 2개만 있으면 되니까
미리 다 끝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까지 결정이 안 된 학생들은 제가 전화든 문자든 끝까지 쫓아가서 어디 썼는지 여기 써라 저기 써라 좀 조언을 해줍니다. 뭐 이거는 이제 감사하다고 뭐 문자를 받은 거니까 넘어가고요. 그 전년도에도 이제 여기 시립대 합격을 했는데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아주대를 수리논술로 합격을 하고 한양대랑 연세대 이제 수능은 안 보는데 수학 시험으로 그냥 결정이 되는 학교 준비를 좀 해보고 싶다고 논술을 준비 안 했는데 아주대를 합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논술 준비를 해서 연세대나 한양대를 좀 붙고 싶다. 그래서 학교와 병행을 하면서 다녔어요. 그러니까 학교 생활을 하고 논술 저한테 3시간 반, 일주일에 3시간 반씩만 그냥 할애를 한 거죠. 그래서 시립대는 그 언급되지 않았는데 연세대 전주에 시립대가 있으니까 실전에 가장 좋은 연습은 실전이 아니냐. 그래서 시립대를 보면 실전 가격이 올라가니까 시립대 보고 연대 치자. 원섭이 너무 아까워하지 말고 그래서 시립대를 그냥 붙었으면 편하게 가서 치고 많이 도움이 됐다. 네. 학생들이 첫 시험, 둘째 시험은 다 말아먹어요, 대부분. 잘 보고 싶은데 긴장을 많이 하다 보니까 실력 발휘를 잘 못해요. 특히 여학생들 막 울고 그래서 괜찮다, 다음 거 잘 볼 거야, 격려 많이 해주면 이제 3번째나 4번째부터 이제 실력 발휘를 해서 좋은 결과를 많이 얻습니다. 그래서 계속 믿어주고 잘할 수 있다. 조언해주는 게 많이 중요하다. 이 친구는 합격 수기를 이제 자필로 써서 준 학생이고요. 앞에서 첨삭이나 이런 것들은 수리 논술하고 수능하고 어떤 답안 작성의 차이점을 말씀드린 거고, 이 커리큘럼은 이제 중요한 거, 어떻게 보면 합격을 변별하는 문제의 유형이 조금 다른 게 있죠. 그래서 그걸 보완할 수 있는 수업의 구성이라고 보시면 되죠. 커리큘럼이 어떻게 구성이 되냐. 우선 수업 진행은 처음에 모의고사를 봅니다. 학생들이 오면은 1일 테스트처럼 한두 문제 풀어요. 그 사이에 과제로 해온 어떤 답안을 첨삭을 제가 해줍니다. 그리고 시험 본 문제에 대해서 해설을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그날 주제 수업이 이루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수업 구성이 3시간 반 구성이 되어 있고요. 커리큘럼 보시면은 우선은 미적분이 제일 중요해요. 미적분의 미분과 적분, 여기가 합격을 변별하기 때문에 5월까지 미분하고 적분에 모든 힘을 좀 쓰고 있다. 그리고 한양대는 최상위권 같은 경우는 한양대가 제일 문제가 깔끔하고 좋습니다. 한양대를 잘 풀 수 있으면 서성란 라인 그 위에까지도 다 합격이 가능해서 한양대부터 메인 학교들 분석을 8월까지 끝내고 이제 9월부터는 전기에 보는 학교들이 9월 달에 바로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업이 구성이 되고요. 명문대는 뒤에 이제 자료에 있는데 시립대부터 시립대, 경희대, 건동홍 이런 라인으로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원도 문제가 꽤 출제가 되니까 수원도 빈출 유형 정리하고 미분, 적분에 집중한 다음 건대, 경희대 이렇게 문제가 어렵진 않은데 증명 문제도 있고 가장 논술의 기본에 입각한 문제들 위주로 정리를 합니다. 나는 인하대 안 쓸 건데 그런 기준으로 뽑은 게 아니라 정통 논술에 가까운 쪽부터 접근을 합니다. 그럼 여기에 뭐가 없냐면 세종대 같은 경우 이제 이런 건 원서 상담 때 말씀을 드리는데요. 세종대는 논술에 가까운 게 아니라 수능에 가까워요, 문제가. 그러면 지금 미리 준비하는 학생이 전혀 이득이 없어요. 왜냐면 수능 끝나고 10일이면 기출문제 한 5개년 풀면 수학 잘하는, 그러니까 수능 점수 높은 학생이 높은 점수를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수능 친화적인 문제, 그리고 반수능 수능 친화적이지 않은 문제, 그러니까 논술에 가까운 문제 이렇게 나뉘어지면 논술 준비를 많이 한 학생들은 수능 친화적인 걸 피해야죠. 왜냐면 논술 안 하는 학생이 수능 끝나고 파이널 수업을 듣고 실력을 쫙 만들어 올 수 있는데 굳이 그쪽에 가서 나한테 유리함이 없는 데를 굳이 접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교들, 특히 인하대가 전통 논술을 고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준이 되는 학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인서울반 같은 경우는 조금 난이도가 쉽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굳이 할 필요는 없고 이렇게 3개 커리큘럼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선택 과목은 방학 특강 때 이루어집니다. 저기 보시면은 데스크 앞에 무료 테스트지가 있으니까 요거를 풀어보시고 저한테 제출을 하시거나 가지고 오시면은 13일이랑 20일에 무료 상담을 진행을 해드리고 오시기가 금요일날 날짜가 마땅치 않으면 전화로 상담을 해드리니까 테스트지를 미리 보내주시면 제가 전화로 또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화 상담은 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서 학생이 이렇게 해오면 안 돼요. 이거 말고 줄노트에다가 답안을 작성을 해야지 문제집 밑에다 이렇게 써서 하면은 채점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 친구도 더 많은 걸 쓸 수 있지만 칸이 적어서 이렇게밖에 작성을 못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하지 말고 어디 다른 데 노트에다 정리를 해서 보내줘야 제가 채점도 하고 이 친구가 합격 가능성이 어떻게 되고 이 친구는 이제 중앙대 문제를 풀었는데 중앙대 같은 경우 현재 어느 수준에 있고 합격 가능성이 어떻게 된다 이런 부분들도 전화나 문자 상담으로 이루어지니까 우리 아이의 논술 적합성이 궁금하시면 무료 테스트 기회를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명회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은 제가 질문에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으세요? 늦어도 언제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요? 그게 가장 그죠. 그 질문도 많이 하시는데요. 이제 3월 달에 또 많이들 시작을 하고요. 6월 달에 시작하고 9월 달에도 많이 시작을 해요. 근데 9월 달에 시작하면 시간이 9월 달에 2주차 정도에 시작을 하거든요. 구모가 첫 주차 해보고 그 다음 주에는 원서 작성을 하면은 월화수목금하고 수시원서가 끝나요. 그 주차에 다시 이제 새로운 수업이 시작을 하는데요. 9월 달에 오는 친구들은 10월 말에 저희가 종강을 해요. 그럼 한 달 반도 안 돼요, 시간이.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답안을 작성하는 훈련이 적어도 3개월은 돼야 내가 가진 수학 실력만큼 논술 답안 작성을 할 수 있는 훈련되는 시간이 3개월은 필요하고 지금 1, 2월에 시작을 한 학생들은 논술에서 주로 다루는 주제들 그거를 연습을 해나갈 수가 있는 시간을 확보를 할 수 있어요. 9월에 오면은 해당 학교 수업 듣다가 거의 끝납니다.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3개년치 풀어보고 시험에 들어가는데 학교 출제 원리에서 제일 중요한 게 3개년에서는 절대 출제를 안 합니다. 다들 그걸 보고 오기 때문에 자기 학교가 생각하는 라이벌 학교의 주제들이 비슷하게 겹치는 게 훨씬 많아서 쓰는 방법 자체는 여름에 오셔도 이제 6월 모의고사 끝나고 이렇게 하면은 6월 말이나 7월 초에 이제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제 논술 다 들어와요. 마지막에 들어온 게 이제 9월 넘어서인데 6월 달에 오면 그래도 7월, 8월, 9월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굵직굵직한 빈출 유형과 저한테 아까 제가 좀 차별화되게 가르쳐 드리는 답안 작성 요령은 확보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부터 시작하자. 3월에 시작하자고 하는 건 논술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미분과 적분, 수능과 조금 방향성이 다를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제가 같은 방향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게 있어요. 미분, 적분이 수능 킬러 같은 경우는 어렵죠. 굉장히 어렵겠죠. 실제 답안을 해설을 작성하는 데만 30분이 아마 걸릴 거예요. 그래서 수능 30번이나 이런 것들을 해설 풀이 보면 1시간이 넘게 걸려요. 한 문제가.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렇게 킬러 문항까지 연결되는 그런 주제들을 다루다 보면 수리논술에서 미분하고 적분이 무조건 출제가 되고 거기서 변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앞에서부터 다 다뤄야 돼서 이제 6월 전에는 그렇게 미분하고 적분에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주제를 나는 공부를 해서 수리논술에
뭔가 승부를 보겠다 하면은 일찍 시작하는 게 좋고요. 최대한 미루겠다 그러면 대부분의 학생들 가장 많이는 6월 달에 옵니다. 근데 6월 달에 오면 보통 이제 합격하는 학생들이 와서 3시간 반 이상을 좀 투자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부터 시작을 하면 그냥 가뿐하게 3시간 반 수업 듣고 그냥 매주 그냥 꾸준하게 피아노 연습하듯이 매주 하면 되는데 여름쯤에 오면은 이제 그때 합격하는 학생은 두 부류인 것 같아요. 수학을 정말 잘하거나 아니면 수능 체제가 탄탄해서 내가 합격하고자 하는 학교 시험 문제만 되면 숙련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합격으로 이렇게 쉽게 넘어가는. 근데 전반적인 게 많이 부족하다 그러면 3개월에는 조금 힘듭니다. 지금 여러 가지가 다 막 부족해요. 수능도 부족하고 수학도 부족하고 막 부족하면 지금 1월 달부터 하고 있는 학생들처럼 논술에서 가장 기본부터 만들어가서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수능 실력이 같이 올라가면 조금 더 높은 학교도 지원을 해볼 수가 있고 수학 실력이 어쨌든 받쳐주질 못하면 어려운 문제는 풀 수가 없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논술 6장으로 나는 끝내겠다 이런 학생들은 지금 시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정시까지 가면 안 된다 이러면 논술로 승부를 봐야 되니까 일찍 시작을 하는 거고 나는 좀 더 정시 비중이 높다 그러면 최대한 늦춰서 적어도 6월 달 정도에 시작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혹시 질문 없으세요? 큰애가 논술로 네. 합격을 했거든요. 근데 그 아이는 공무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아이를 보내면서 그러니까 그 논술에 조금 이렇게 그쪽에 재능이 있다고 해야 되나? 그걸 생각을 해서 논술을 했던 거는 뭐 최저고 뭐 그거는 그 다음 생각을 했던 거고. 네. 근데 작은 아이를 지금 걱정해서 있는데 얘는 이제 이과다 보니까 수리 논술 생각하는데 수리 논술은 솔직히 지금 완전 문외한에서 처음 듣는데 그 인문 논술을 이렇게 한마디로 쭉 뭐 파악하고 분석하고 그 다음 이제 거의 정답을 향해서 쭉 몇 천절을 쓰잖아요. 근데 수리 논술은 그러면 지금 강사님이 말씀하신 것만 들으면 수학 문제를 체계적으로 풀이를 해서 보여주는 능력만 있으면 되는 건가요? 이게 뭐 분석하고 파악하고 이런 것까지? 그죠. 그러니까 논술이 이제 수능하고 너무 동떨어지면 사회에 지탄을 받아요. 사교육을 조장한다. 그래서 많은 수학 강사들이 설명할 때 많이 쓰는 게 야, 수리 논술하고 수능하고 비슷한 문제 이렇게 많아. 이거 거의 문제 똑같잖아. 그러면 풀이 방식에서 수능처럼 수능 뒤에 해설 그대로 쓰면 사실 감점은 없어요. 왜냐면 그건 완벽한 수리 논술이나 개념 근거를 다 갖고 얘기를 하거든요. 뒤에 답을 보시면 되게 길어요. 근데 학생들 풀이는 그렇게 길게 안 쓰고 짧게 쓰잖아요. 그 중에 필요한 근거를 쓰면 그게 논술이 돼요. 학생들 풀이에 왜 이 식이 나왔는지, 이 식을 왜 이렇게 했는지, 그 이유가 조건 아니면 수학의 개념이잖아요. 그것만 붙이면 되죠. 학생들이 풀던 거예요. 수능의 수학 문제를 파악하는 능력이 되면 수리 논술의 그 수학 문제를 파악하는 할 수도 있는. 그죠. 왜냐면 한 80%는 수능 실력이 거의 다 와요. 근데 20%는 증명 같은 것들이 좀 있잖아요. 근데 학생들이 언제 논술에 자신감을 갖냐면 익숙해지면 자신감이 가져요. 그러니까 처음 하면 다 어려워, 낯설어, 힘들어 뭐 이런 소리 하다가 한두 달 지나가면 좀 괜찮은데? 논술 6장 여기 쓰면 좋겠는데?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뒤에 늦게 오면 올수록 더 조바심이 막 나서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인문 논술은 사실 선행이나 이런 게 없어요. 다 같이 전부 리셋시키고 그냥 처음이거든요. 올해 다들 처음 배워서 1년치 공부로 시험을 보는 건데 수학은 그렇지가 않죠. 그동안에 거의 12년 가까운 수학 공부에다가 논술적인 요소를 플러스 알파를 해야 되니까 이미 지금 현재 등급을 뭔가 초월하기는 사실은 어려워요. 그러니까 킬러를 풀 수 있어야 칠 수 있는 최상위 어려운 난도를 내는 학교들이 있고 내가 한 3등급이야. 3등급으로 짜내면 이하보 라인들 이런 데는 또 합격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킬러는 안 내. 그럼 내가 풀 수 있는 학교들이 정해지잖아요. 그런 식으로 수학을 너무 어렵게 내는 학교는
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서로 장단점인데 기본 수학 실력이 요구가 된다.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수능 준비를 하는 이과 학생이 수학을 안 하진 않잖아요. 저는 그 그죠. 이상의 뭐가 더 능력이 필요한 건가 싶어가지고. 그죠. 아까 이제 질문에서 핵심을 잘 말씀하셨는데 분석, 비교 뭐 이런 논술의 인문 논술의 6가지를 배워서 그걸로 쓰잖아요. 근데 수학은 그런 게 없어요. 학생들이 지금까지 배워온 게 수학의 개념이에요. 그 개념으로 응용서들을 풀었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들이 이렇게 돼서 기출문제들 분석했죠. 특히 앞에서 배운 개념서에 나와 있는 그 개념을 근거로 써주는 거, 이게 논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학생들이 그걸 언급하진 않았지만 그렇게 쓰는 근거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알게 되는 거죠. 써보면서. 그러니까 당연히 수학 실력이 올라가요. 더 확실해지죠. 왜 이걸 이렇게 쓰는 근거가 이거구나. 제가 이제 감점을 하면 이거 감점되는 거 이 근거를 안 써서 그런 거야. 이 근거 때문에 이걸 써야 되는 거, 얘는 안 써도 되고 얘는 써도 되고 이런 부분들이 확실하게 더 생기죠. 그래서 수학 실력이 올라갑니다. 네, 다음. 혹시 또 질문 있으세요? 6월부터는 네. 기출을 네. 분석한다고 커리큘럼이 돼 있는데 네. 활용이 안 돼 있는 아이는 네. 그러면 개념을 뭐 개인적으로라도 하고 오는 게 맞을까요? 미리 하면 무조건 유리는 하죠. 근데 시간이 없어서 논술도 시작을 못 하는데 확통은 인강 같은 거 들으면 최소 40강 정도 돼요. 40시간으로 강의 듣는데 쓰는 시간이고 그렇다고 그 확통 실력이 내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듣기만 한 거고 강의 시간이랑 공부하는 시간까지 합치면 거의 60시간? 그 정도를 쏟아 부어야 돼요. 근데 논술에 나오는 확통은 또 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6회, 4회 완성으로 정리를 해놓은 거고요. 이제 제일 높은 반, 서성한 이상으로 가는 그 반은 확통기하가 그 전에 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 반들 같은 경우에는 여름방학 끝난 8월 이후부터, 8월 말부터 이제 확통기하가 나오니까 그 전까지 보완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9월달 원서 작성을 하고 미적분만 보는 반과 건동홍 그리고 경희대 이런 라인으로 좀 갈라진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는 확통기하 하면 되고 여기는 미적분 조금 더 어려운 거 플러스 하면 되니까 아까 명문대반 같은 경우 9월달 이후에 좀 갈라진다. 확통기하는 8월까지만 준비가 되면 충분하다. 왜냐면 건동홍의 확통기하가 수능에서 보면은 4점 초반이나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할 수 있냐, 개념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고 서성한 라인이나 특히 한양대랑 연대가 어려워요. 거길 제외하면 한양대 연대를 제외하면 나머지 난이도들이 확통기하가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경희대나 이런 데하고도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다. 엄청나게 높은 수학 실력이 필요한 게 아니다. 근데 한양대, 연세대 이상은 또 다르다. 네. 지금 아예 노베이스면 지금 한 번 하고 여름에 또 하고 추석 때 한 번은 3번은 해야 그래도 좀 부족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좀 다릅니다. 그래서 선택 과목 제가 여름에 배치해도 되는 게 그때 보완을 해도 충분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선택 과목으로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고 여름에 저랑 특강을 하고 나서 그 부분만 2번 정도 복습을 하면 시간을 굉장히 적게 써서 확통이랑 기하를 마무리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 강의 보시면 기본적으로 30시간 이상씩 걸리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이걸 시간을 투자하는 것도. 네. 선택 과목은 아까 말씀드렸죠. 미적분만 하고 있으면 크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리고 확통기하가 들어가게 되면 이제 아예 지식이 없는 학생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기본적인 것들을 설명하니까 그것도 이제 기본 개념 설명 듣고 문제 풀면 해볼만 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문 없으시면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또 이제 개별적 질문 있으신 분들은 남으셔서
저한테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테스트지 필요하신 분들은 데스크 가서 하시면 되고요. 장시간 설명 듣고 설명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것을 마치